20해를 함께 산 아내의 변화를 처음 느낀 건 작년 가을이었다. 지은이가 갑자기 화장품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트에서 파는 기초 제품으로만 버티던 사람이 백화점 브랜드를 들고 왔다. 뭔가 물어보려다가 관뒀다. 자신만뭐 꾸미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뭐라 할 일은 아니었으니까. 여보, 온라인에서 글 쓰는 모임 하나 가입했어.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지은이가 별것 아닌 듯 말했다. 나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글 모임? 포에 플랫폼이라고 독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평도 쓰고 창작도 하는 곳이야.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지은이는 원래 책을 좋아했다. 결혼 전부터 문학소녀였고 애 키우느라 바빠서 못 읽던 것도 세진이가 고세되면서 다시 시작했다. 취미생활 하나쯤 갖는 게 나쁠 리 없었다. 좋지. 재밌게 해.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취미인 줄 알았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다. 지은이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처음엔 글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댓글을 주고받는 시간이 더 길었다. 때로는 키득키득 웃기도 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내 글에 댓글이 달렸어. 정말 공감한다고,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네.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 표정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회사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아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활기를 잃고 살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한 달쯤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시간이 늘어났다. 화장실 갈 때도 빨래 넣을 때도 항상 손에 들고 있었다. 메시지가 오면 급하게 확인하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방문을 닫았다.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해? 글 모임 사람들이야. 작품 피드백도 주고받고 그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어색했다. 20년을 살아온 내가 모르는 톤이었다. 결정적인 건 지은이의 외출이 늘어난 것이었다. 주말마다 문학 강연 듣는다. 작가와의 만남 간다며 나가기 시작했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집에서만 입던 편한 옷 대신 외출복을 골라 입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했다. 어디 가는 거야? 홍대에서 북토크 있어. 요즘 핫한 작가 강연이래. 혼자 가? 아니야. 온라인 모임 사람들이랑 같이. 진짜 좋은 분들이야. 특히 10월의 달빛이라는 분은 정말 감성이 풍부해. 10월의 달빛. 닉네임 치고는 유치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그 이름을 말할 때의 표정이 묘했다. 뭔가 설레는 듯한, 기대하는 듯한. 세진이도 엄마 변화를 눈치챘나 보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일요일, 지은이가 또 모임에 간 사이 세진이가 물었다. 이상하다는 게? 글 쓴다면서 맨날 누구랑 메시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받고 새벽에도 몰래 통화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17살 딸이 느낄 정도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거였다. 공부나 해. 엄마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출판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내가 그런 모임들의 실체를 모르는 건 아니었다. 온라인에서 글로 시작해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고 감정적 유대감이 깊어지는 과정을 여러 번 봤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그런 모임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며 일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은이가 밤늦게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모임? 좋았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지은이의 볼이 붉어져 있었다. 술을 마셨나 싶어 냄새를 맡아봤지만 알코올 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평소 쓰지 않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누구랑 갔다고 했지? 모임 사람들이랑. 그리고 10월의 달빛님도 오셨어. 진짜 대단한 분이야. 내 글을 정말 깊이 이해해 주시더라. 또 그 닉네임이었다. 그리고 지은이가 그 이름을 말할 때의 표정이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20년 전 나를 보던 눈빛과 비슷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내가 취미생활 하나 갖는 걸 가지고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20해를 함께 산 남자의 직감은 쉽게 속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10월의 달빛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지은이의 소설 원고를 본 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려고 집에 들렀다.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오는데 앞장에 이상한 글이 인쇄되어 있었다. 지은이가 실수로 출력한 모양이었다. 제목이 그가 내게 준 것들이었다. 호기심에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결혼 20년 차 주부인 미영은 무심한 남편과 입시생 딸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문학 모임에서 만난 한 작가가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미영, 지은이의 본명은 이지은이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필명이 미영이었다. 그리고 결혼 20년 차, 입시생 딸까지. 이건 명백히 우리 가족 이야기였다. 소설은 계속되었다. 미영이 작가와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 그가 선물해준 시집을 품에 안고 잠드는 장면, 남편 몰래 새벽에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모든 게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였다.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을 진짜 여자로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다. 20년간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았던 그녀에게 그는 지은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 남편은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은데. 손이 떨렸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고백서였다. 급하게 나머지 페이지들을 넘겨봤다. 총 15페이지 분량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적나라해졌다. 미영이 그 작가와 호텔 카페에서 만나 손을 잡는 장면, 그에게 남편과는 다르다며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까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미영은 생각했다. 이대로 평생 무관심한 남편과 살아야 하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회사 갈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일단 원고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내 계정에 보냈다. 그리고 지은이의 컴퓨터를 살펴봤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포에 플랫폼에 접속해보니 지은이의 아이디는 브벌1979였다. 최근 활동을 보니 거의 매일 로그인했고 특정 사용자와의 메시지 교환이 엄청났다. 그 사용자가 바로 10월의 달빛이었다. 개인 메시지함을 열어보는 순간 현실이 무너졌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갔고 내용은 점점 더 친밀해져 있었다. 10월의 달빛 지은 씨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고 브벌 1979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10월의 달빛 내일 시간 되시면 홍대 북카페에서 뵐까요? 지은 씨께 드리고 싶은 시집이 있어요. 블루벌 1979. 정말요? 기대돼요. 오랜만에 설레네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지은이가 문학 강연 듣는다며 나간 바로 그날이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10월의 달빛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20년간 그 남편은 당신의 진가를 몰랐군요. 블루벌 1979. 남편은 저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봐요. 당신만이 제 마음을 읽어주시네요. 10월의 달빛, 언젠가는 용기를 내셔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블루벌 1979. 아직은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다. 10월의 달빛, 오늘 선물해드린 반지 어떠세요? 지은 씨 손에 딱 맞을 것 같아서. 블루벌 1979. 너무 예뻐요. 이런 선물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반지? 나는 지은이의 손을 떠올려 봤다. 최근에 새로운 반지를 끼고 있던 게 생각났다. 어디서 샀냐고 물었을 때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샀다고 했었는데 휴대폰으로 10월의 달빛을 검색해봤다. 포에 플랫폼 프로필을 보니 본명은 김도윤, 35세 소설가라고 되어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감성적인 흑백 사진이었고 자기소개에는 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몽상가라고 써 있었다. 더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 네이버 블로그에 김도윤에 대한 폭로 글이 있었다. 다른 문학 모임에서 기혼 여성들을 타겟으로 접근한다는 내용이었다. 수법도 똑같았다. 감성적인 댓글로 시작해서 개인 메시지, 만남 유도, 선물 공세까지. 한 피해자는 이렇게 썼다. 처음엔 정말 저를 이해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준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은이도 그런 수법에 걸려든 거였다. 그날 밤 지은이가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확인해봤다. 평소 안 쓰던 카드 내역이 있었다. 홍대 북카페 3만원, 반지 12만원, 고급 레스토랑 8만원.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의 내역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선물까지 사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지은이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인쇄된 소설 원고가 들려 있었다. 여보, 이게 뭐야?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어디서 그걸? 프린터에 있더라. 그런데 이 소설 주인공이 너 같은데? 아니야. 그냥 창작이야. 상상으로 쓴 거라고.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럼 10월의 달빛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과 실제로 만났지? 이제 지은이는 완전히 당황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내 컴퓨터를 봤구나. 20년 만에 처음 듣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톤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내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를 놓칠 수 있었다. 20년 사업을 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중요한 일일수록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지은이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했다. 가족 요금제라 내 이름으로 나오는 청구서에 모든 통화 내역이 나와 있었다. 특정 번호와의 통화가 한 달 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하루에 서너 번씩, 길게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었다. 그 번호를 역추적해보니 김도윤의 휴대폰이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자세히 살펴봤다. 지은이가 주로 쓰는 체크카드 말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신용카드에 수상한 내역들이 보였다. 강남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 25만원, 온라인 도서 구매 8만원, 고급 와인 12만원,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의 결제였다. 남성 의류와 고급 와인을 왜 샀을까? 답은 뻔했다. 포회 플랫폼에서 김도윤의 활동을 더 깊이 파봤다. 그의 글에 댓글을 단 여성 회원들의 패턴을 보니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처음엔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개인적인 고민 상담으로 발전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여성들의 활동이 뚝 끊어지곤 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문학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글이었다. 김도윤 피해자 모임이라는 비공개 카페가 있었는데 가입 신청을 넣고 사연을 적어 승인을 받았다. 그 안에는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비슷한 피해 사례를 올리고 있었다. 모두 40대 기혼 여성들이었고 김도윤의 수법이 거의 동일했다. 감성적인 글 솜씨로 접근해서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정서적 의존도를 높인 다음 만남을 유도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받아내는 방식이었다. 한 피해자의 글이 특히 눈에 띄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받은 돈으로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사준 옷을 입고 다른 여자 만나는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정말 치밀한 사기꾼이에요. 또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썼다. 남편과 이혼까지 했는데 김도윤은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은이도 이런 놈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치졸한 수법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그날 저녁 지은이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향수까지 뿌리고 있었다. 어디 가? 도서관 가서 글 쓸 거야. 집중이 안 돼서. 거짓말이었다. 휴대폰 메시지를 보니 김도윤과 7시에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 나도 따라가자. 요즘 내가 너무 일만 했나 싶어서.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니야. 혼자 가고 싶어. 당신은 집에서 쉬어. 왜? 부부가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나쁜가? 오늘은 정말 혼자 있고 싶다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지은이가 나에게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 순간 확신했다. 오늘도 김도윤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지은이가 나간 후 나는 바로 세진이를 불렀다. 세진아, 엄마 요즘 어때? 왜요? 갑자기? 그냥 엄마가 요즘 변한 것 같아서. 세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가 누구랑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새벽 2시쯤에. 뭐라고 하던데? 잘 안 들렸는데 당신만이 날 이해해줘라고 하는 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라고도 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아빠, 엄마 화장대에 새 반지 있는 거 봤어요? 예전에 없던 건데 되게 비싸 보이던데. 세진이의 말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다. 세진아, 엄마가 혹시 다른 이야기도 했니? 아빠에 대해서. 세진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말해도 돼요? 응. 엄마가 아빠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지겹다고도 했고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말도 했어요. 17살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세진이는 이미 어른이었다. 엄마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세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를 더 모아야겠지. 그리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딸 앞에서 쉽게 내뱉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11시쯤 지은이가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가 더 진했다. 그리고 뭔가 들떠있는 것 같았다. 도서관에서 글 잘 썼어? 응. 많이 진전됐어. 또 거짓말이었다. 도서관은 9시에 문을 닫는다는 걸 지은이가 모를 리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흥신소에 연락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의외로 흥신소에서는 김도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아, 그 사람 요즘 단골이에요. 한 달에 서너 건은 들어와요. 다 비슷한 케이스고요. 40대 기혼 여성들 꼬시는 게 전문이거든요. 심지어 김도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완전히 시스템화된 범죄였다. 증거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패턴이 뻔하거든요. 보통 일주일이면 결정적인 사진 나와요. 나는 의뢰를 결정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20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진실을 확인할 때가 왔다. 흥신소에서 첫 보고가 온 건 사흘 후였다. 사진이 10장 정도 첨부된 이메일이었다. 지은이와 김도윤이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모습, 그리고 3시간 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 속 지은이는 내가 아는 지은이가 아니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수수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여자 같았다. 김도윤의 팔에 매달리듯 걷고 있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더 충격적인 건 김도윤의 일정이었다. 흥신소 직원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도윤은 지은이를 만난 다음 날 다른 여성과도 만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같은 호텔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놈은 진짜 시스템적으로 여러 여성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흥신소에서는 김도윤의 SNS 계정도 조사해줬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 지은이가 사준 것으로 보이는 옷과 시계를 착용하고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심지어 지은이와 만난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사진도 있었다. 그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내 아내가 이런 삼류 사기꾼에게 속고 있었다는 현실이. 그날 저녁 지은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어떤 친구? 그냥 오래된 친구.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거짓말일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평소에 들뜬 모습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건 다음 날이었다. 지은이의 휴대폰에 김도윤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지은 씨, 죄송한데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지은이가 답장을 보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김도윤의 답은 차가웠다.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김도윤은 지은이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흥신소 조사 결과를 보니 김도윤은 새로운 타겟을 찾은 상태였다. 20대 후반의 젊은 기혼 여성이었다. 지은이의 변화는 급격했다. 평소 밝던 얼굴이 어두워졌고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식욕도 없어 보였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은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부서 있었다. 울었던 모양이었다. 뭘? 우리 관계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내가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있는지 확신이 안 서.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금이 모든 진실을 꺼낼 때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 별거 말이야. 별거. 결국 이 단어가 나왔다. 김도윤에게 버림받은 지은이가 선택한 건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해봐.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변한 것 같아. 다른 삶을 살고 싶어졌어. 다른 삶, 김도윤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혼자만의 삶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삶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알겠어. 그럼 내가 나가지.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더 매달리거나 설득하려 들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정말?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책상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과 김도윤과의 메시지 출력본,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이걸 먼저 봐.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특히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볼 때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김도윤이라는 작가와 3개월간 만난 증거야. 호텔 출입, 선물 구매, 메시지 내역까지 다 있어. 지은이가 입을 벌린 채 사진들을 넘겨봤다. 그리고 이것도 봐. 나는 김도윤이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지은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사진도 있었다. 너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너는 그냥 그중 하나였던 거야. 지은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사진을 보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제 알겠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지은이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었다. 내일부터 변호사와 상담할 거야. 이혼 절차 진행하고 김도윤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할 예정이고. 위자료? 상간자 소송이야. 이 정도 증거면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지은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마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세진이한테도 이미 다 말했어. 애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그 말에 지은이가 완전히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20해 함께 산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남남이 된 기분이었다.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해. 세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나는 거실을 나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치고는 너무 허망했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지은이가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조정 절차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졌다. 재산 분할에서 지은이는 30%만 가져갔다.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였다. 세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졌다. 김도윤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은 더 깔끔했다. 변호사 말로는 이렇게 증거가 완벽한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내역, 선물 구매 증빙까지. 김도윤이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첫 재판에서 김도윤을 직접 봤다. 온라인에서 감성적인 글을 쓰던 그 작가는 실제로는 초라한 30대 남자에 불과했다.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했다. 어떻게 이런 놈에게 지은이가 속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피고 김도윤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김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온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올려다봤다. 재판이 끝난 후 김도윤이 나에게 다가왔다. 저 혹시 합의 가능할까요? 한 번에 3천만 원은 어려워서 한심했다. 여러 여자를 동시에 상대하면서 그 돈으로 뭘 했는지 궁금했다. 합의? 농담하지 마. 판결문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거야. 제발 좀. 저도 사정이.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그렇게 애원해봐. 나 말고도 널 고소한 사람들 많을 텐데. 실제로 내가 포획 플랫폼 운영진에게 김도윤의 행각을 신고한 후 다른 피해자들도 줄줄이 나타났다. 총 7명의 여성이 추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도윤의 계정은 영구 정지됐고 다른 문화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이 차단됐다. 온라인에서의 활동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었다. 포획 플랫폼 운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했다. 회원들 간의 사적 만남을 제한하고 신고 시스템도 체계화했다. 그리고 김도윤 사건을 공지사항으로 올려 다른 회원들에게 경고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해주신 윤상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진의 메시지를 받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 신고 하나로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3개월 후 김도윤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전액받았다. 그는 결국 부모한테 돈을 빌려서 변제했다고 했다. 35세 남자가 부모 돈으로 위자료를 갚는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응징이었다. 지은이는 이혼 후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가끔 세진이를 만나려고 연락을 해왔지만 세진이가 거부했다.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세진이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도 그 과정에서 아빠를 무시하고 폄하했다는 게 더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아빠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엄마는 그런 아빠를 무관심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화나요. 17살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서운했으니까. 회사 일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다. 이혼 후 홀가분해진 마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출판업계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 작가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다. 진짜 삶을 경험한 사람이 써야 진짜 글이 나온다. 이게 내 플랫폼의 기본 철학이었다. 김도윤 같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 인생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글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다. 플랫폼에는 이혼, 사별, 사업 실패, 자녀 문제 등 인생의 굴곡을 겪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의 글에는 가짜 감성이 아닌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중년 남성들이 많이 참여했다. 아내의 불륜을 겪고 이혼한 사람, 직장에서 배신당한 사람, 친구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허구의 로맨스보다 훨씬 감동적이었다. 6개월 후 플랫폼에서 출간한 첫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제목은 40 이후의 진실들이었다. 중년 남성들의 솔직한 경험담을 엮은 책이었는데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런 책이 필요했어요. 가짜 감동이 아닌 진짜 이야기 말이에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남성들은 내 이야기 같다며 위로받았다고 했다. 1년 후 우연히 지은이를 마주쳤다. 동네 마트에서였는데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스케고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다. 잘 지내? 짧게 인사를 건넸다.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다. 응. 너도. 지은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세진이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수능도 잘 봤고. 그래, 다행이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세진이는 올해 대학에 진학한다. 자기가 원하던 문학과에 합격했다. 입학 원서에 쓴 자기소개서를 보여줬는데 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저에게 진정한 작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소설가가 아닌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허상에 속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이혼의 상처 속에서도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오늘도 내 플랫폼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온다. 허상이 아닌 진실, 상상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글들이다. 김도윤 같은 가짜 작가들이 설 자리는 없다. 가끔 포의 플랫폼을 들여다본다. 김도윤 사건 이후 운영이 많이 건전해졌다. 진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돌이켜보면 지은이의 불륜이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20년간 유지해온 가짜 평화보다 혼자서라도 진실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았다. 세진이가 가끔 묻는다. 아빠, 엄마 용서할 생각 없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다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을 뿐이지. 왜요? 한번 깨진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나 혼자가 더 편해. 실제로 그랬다. 혼자 사는 삶이 훨씬 평화로웠다. 눈치 볼 일도 없고 거짓말을 들을 일도 없었다. 이제 내 인생의 작가는 나 혼자뿐이다. 다른 누군가가 써준 각본에 따라 살지 않는다. 내가 직접 쓰고 내가 직접 연기하는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진짜 인생이 훨씬 값지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